빛처럼 힘차게 타온다 세상의 사랑 정령에 동상빛이 한평생 나가서 뜨거운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사랑하니 상타여 따르라 합성선하니 다른 자에 따르라 단체의 벽, 본탕여보, 투쟁으로 쟁취하자. 안녕하십니까. 고정답회입니다. 네. 사실 제가 거리광장과 몇 번째 이렇게 이름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한진 그 희망버스에서도 그때는 사실은 그쪽 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됐었고, 그 전에 기룡에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을 때 제가 하기 바로 전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제가 한다 하면 타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리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장기 투쟁장인데 정말 다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오늘 거리에 나온 게 저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란 단어도 사실은 거리에 거의 이 단어가 거리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 단어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페미니스트라는 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그러한 단어는 또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2004년에 세계 사회 포럼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페미니즘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떤 신부는 그 페미니스트들 너무 무섭다. 그래서 또 페미니스트들은 분리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페미니즘이란 단어 자체조차 나는 모르겠다. 이런 발언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사실은 주최 측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페미니즘과 여성 노동자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페미니즘이란 단어, 어떻게 그 한국어 발음도 아닌 그러한 단어가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만나게 된 것이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오늘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시나요? 네. 참고로 전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2분 오셨습니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아까 뭐 다 이제 고인의 명복을 사실은 이제 비는 것이지만, 여기 그 재능과 관련해서 세 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식 후유증으로 암투병 중 돌아가신 정용태 위원장님하고 그 위약금 협박에 투신 자살한 서교사님, 그리고 14년을 재능교육 선생님으로 해고자로 투쟁해온 이지연 선생님, 그래서 그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빌고 싶고, 또 사실 지금 장기 투쟁장도 많고 곳곳에서 자본주의가 또는 가부장제가 그 버려놓은 이러한 행태와 야만의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들에서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쌍용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따로 그렇게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복을 빌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통영의 그 초등학생이라든지 울산 자매, 제주 올레길의 여성,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그렇게 그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그런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에 사실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만 그분들의 영령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그 순간을 잊고 그 영혼들이 그 편안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로 좀 들어가 보면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여기 그 재능투쟁장이 1600일을 훌쩍 넘어서 지금 78일을 또 보태게 되고, 이 웬만하면 한국 사회에서 장기 투쟁이 되는 데들은 1000일, 1500일, 1600일, 1700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한편에서는 한국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면서 동시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실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시리라고 믿는데, 이들에게 또는 저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시간이란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저는 이 공간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청이 있고, 또 바로 이 호텔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재능교육이 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바로 또 보이는 이 현장에, 이 시청이라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러한 우리의 시간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1996년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 백무산 씨의 이제 시집을 보게 됐는데, 인간의 시간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한번 보시면 그 줄잡아 그의 재산이 5조 원을 넘는단다. 중간에 제가 따놓은 겁니다. 조금 긴 시인데, 그 돈은 1년에 1000만 원 받는 노동자 50만 년치에 해당한다. 한 인간이 한 세대에 50만 년이란 인간의 시간을 착취했다. 50만 년. 이렇게 이제 시는 자본론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년이라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백무산 씨가 뒤에 조금 더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50만 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역사, 조선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고 고구려, 신라 이런 데로 올라간다 해도 몇천 년, 5천년, 만만 년 역사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50만 년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백무산 씨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라고 볼 수 있는 그의 재산이 5조 원을 이제 넘게 되는데, 사실은 5조 원이 아니라 지금 1%라고 얘기하거나, 우리 한국도 어제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된 것이 한국의 부자들이 늘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한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부자들은 더 많아지고, 액수 자체가 도저히 외우기 어려운 정도의 액수가 되는데, 여기에 50만 년치에 해당하는, 그래서 한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1년에 1000만 원 받는 노동자, 그것도 또 사실은 여기저기 장기투쟁장에서는 그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이제 더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치면 그 한 인간이 한 세대에 50만 년이라는 한 사람 인간의 시간을 착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리고 50만 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풀릴 수 있는 어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시간, 여기서 1000만 원 받는 노동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아마 감이 오실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덧붙인 것은
그 노동자의 시간, 그러면 노동자라고도 불리지 않는 여자들의 시간은 어떨까? 그러니까 여자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자의 시간이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또 제가 두 편의 이제 시를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가 좋아하는 김승희 씨라는 그 시인의 시에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당 10,000원이 적다고 데모를 한다. 비 오는 날 쉬고 일요일 날 빼고 무엇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일당 10,000원 참 적다. 그것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싸워야지. 싸워서 올려야 하고 말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간과 노동자의 시간을 얘기를 한다면, 그 투쟁을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 여자 하루 종일 새끼 밥 부엌 일에 두 아이 기르고 빨래, 청소, 층층 씨야 시어른 복량에 비 오는 날도 안 쉬고 일요일 날도 못 쉬고 일당 10,000원은커녕 무료라네.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아니 그럼 결혼이 TV 프로 내 딸을 돌려주세요에 나오는 인신매매난의 생리와 닮았다는 말인가? 라고 이제 시가 끝나는데요. 그 일당 10,000원 또는 그 1,000,000원을 받는 노동자와 또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면서 전업주부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성, 거기서 이제 층층 씨야 시어른을 봉양하고 이런저런 노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이 여자의 시간이란 건 뭘까? 누가 이 여자의 시간을 얘기를 할까? 그럼 이 여자의 시간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아까 계산은 50만 년은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계산이 가능할까?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이러한 지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이제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성주의라고 하든지 여성 해방론이라고 하든지 이런 말로 불리는 그 페미니즘이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과 노동에 대해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시간과 노동에 대해서 페미니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앞에서 그 인간의 시간을 얘기했다면 노동자의 시간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럼 여자의 시간으로 불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성 노동자, 여자 노동자라고 불러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어떤 지점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시간과 노동을 생각하는데 이건 꼭 페미니즘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 자본주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인간 해방을 생각했던 많은 노동운동을 해왔던 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시간이 좀 더 높은 화폐 가치가 매겨지니까 왜 누가 이렇게 그 누구는 일을 하고 그 가치가 더 매겨지고 말하자면 봉급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고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 시간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사회가 결정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누구인가? 그 권력을 갖는 자들은 누구일까? 노동자의 시간은 왜 가치가 낮게 매겨지는가? 자본가에 비해서. 사실은 생산자들이고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여성 노동자로 갔을 때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도 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여자의 시간은 왜 아예 화폐 가치조차 매겨지지 않는가? 너무 성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랑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자의 일은 사랑의 이름으로, 남자들도 사랑을 하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일만 사랑의 이름으로, 어머니, 아내의 이름으로 부불노동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 게 페미니즘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학습지 학습지기로 됐는데요. 교사의 시간은 왜 지금 이 거리에 나와서 물론 이제 지금도 노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 여름 휴가비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정식으로 왜 노동이 되지 못하는가, 노동으로 되었다가 다시 제대로 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그 자본과 재능 교육 쪽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누가 무엇을 노동이라고 하고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건 노동이야, 이건 노동이 아니야 라는 잣대들을, 도덕적인 잣대까지 포함해서 재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거기서 국가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국가는 누구 편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 편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지금 시간과 노동을 놓고 인간의 시간과 노동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고,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즘이란 이론을 만나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겪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사실 언어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경험들, 다른 경로들이 이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의 경로는 또 그런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는 아까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기 와서 페미니즘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을 때 한 분은 국가 페미니즘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다른 페미니즘들에는 호감을 그래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한 분은 페미니즘 바로 나다 라는 말로 그냥 간단하게 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 모든 것의 준거 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틀이다. 근데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어떤 준거가 되는 틀이다. 이게 페미니즘이다. 그러면 사실은 페미니즘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단어가 세상에 나와서 이러한 말 정도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면 페미니즘의 그 일생도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음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 운동이라든지 그냥 여성주의, 여성해방론 정도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또 그런 거리를 두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문들, 왜 그럴까? 왜 이렇지? 왜 자본가들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 우리도 있고 저도 있고, 저의 욕망이란 것이 또 자본주의적으로 구성된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다고 하기 어렵다면,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가부장제라는 것도 저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하기 어려운, 그러나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 내지 페미니스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 페미니즘이 이런 것에 의문을 품고 뭘 했는가? 여성들을 저는 세상에 나오게 했다. 그럼 여성들이 세상에 없었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성들은 사회적인 어떤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던 때에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여성운동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들과 또 운동의 투쟁과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페미니즘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자들을 전체로 봤을 때 왜 대부분의 일들이 노동으로 불리지 않는가? 그리고 여자
중심으로 간주되게 되었는가? 그런데 다시 돌려 얘기하면, 그렇다면 여자들이 불행하거나 여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남자들은 행복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좀 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사실은 가부장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성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남녀 커플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이성의 중심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다. 이렇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정의를 하는데, 그럴 때 그 가부장제라는 것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또 군사주의적인 모습도 띠고 있고, 크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가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고, 이런 그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도 했던 그런 것이 가부장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남자들의 어깨에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그 어깨에 짐은 누가 지워줬는가? 남자들이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자들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되고, 넘어져도 울면 그 남자로서의 어떤 걸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으로, 가장으로, 남성으로 이제 키워지는 건데, 언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에 그걸 인식하게 되었을까? 그 인식하는 순간들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는, 주변에는 흔히 남자 여자를 가르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뭐 분홍색, 파란색으로 구분한다든지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야만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고 질서 있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질서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질서라는 것, 체제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본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자본주의적 질서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남성, 여성과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자들이 이제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고 했을 때 그 여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중심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KTX 여승무원 에서부터 투쟁에서부터 기륭의 투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재능 투쟁으로, 또 일랜드 투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사실은 여성 비정규직 내지는 외주화의 문제에 여성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자본주의와의 그 싸움에서 누가 최전선에 서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한편에서는 그 비정규직 노동운동,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싸움들이 정말 장기, 일랜드 같은 경우는 500일이 넘게, 또는 기존 KTX 다 지금 어쨌든 그 장기 투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그 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중심에 있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도 여기 그 노동자로 이제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서 거슬리실지는 모르지만, 세상이란 부분은 지금 여기 이러한 거리에 이제 나오시게 된 것과 세상의 문제에 맞닥뜨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를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학습지 교사의 일이 노동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노동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계약서 내지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근로계약서 하나 쓰는 것조차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그러한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탁 사업계획서라는 계약서라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계약서를 이제 쓰게 하고 그것도 개인 사업자라고 개인 사업자는 혼자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재능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있게 되는 건데 학습지 교사들이라는 이름 하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로 이제 가게 된 것에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학습지 교사도 상당수가 거의가 여성들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자리는 집이라고 생각했고 여성들의 자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가치를 매기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에 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이 상당 부분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랑행위, 아까 돌봄, 베품, 배려 이런 것들이 여성의 덕목이고 여성다움이고 부드러움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이 거의 비정규직, 이제 사회로 임금 노동자로 나오는 그 시간대를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여자들이 임노동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특수란 말이 왜 필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분류하고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어떤 힘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돈의 힘인가? 자본의 힘인가? 아니면 또 국가의 힘인가? 자본과 국가가 결탁한 그런 권력과 폭력적인 상황의 그 힘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일이 노동으로 변하고 있고 전환되고 있고 노동운동의 중심에 이제 노동자들이 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아까 성노동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노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노동이라고 그걸 써야 되냐.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데 매춘을 또는 매매춘을 굳이 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노동의 반열 또는 노동에 그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게 옳은 방향이냐. 그게 옳은 방향이냐. 사실은 그건 자본주의적인 방향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을 이야기하는데 여성들이 노동자로 여성들의 일이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라는 질문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노동으로도 일로도 이야기되지 않는 그것을 일단 노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노동이 가치 있는 노동이고 어떤 노동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불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노동자로서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일이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든 아니든 사실은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이제 변동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여자들의 일도 이제 노동으로 그리고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쪽에서의 영향력으로 또 여성들의 일이 노동으로 이제 인정되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는 왜 가사노동
노동자들이 그 가사 노동이란 말은 페미니즘이 60년대, 70년대 열심히 그 운동을 하면서 이게 노동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불을 해라 말하자면 그런 캠페인을 벌리고 했었는데 그냥 다시 이제 수그러들면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가사 도우미 노동만 해도 돈은 받지만 노동자로 노동조합을 형성하거나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런 운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2월에 가사노동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 공고를 채택하게 되고 한국도 국가도 정부도 이 협약 채택에 찬성은 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은 또 그 노동자들이 운동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30 내지 60만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쪽들이라든지 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에 적용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일거리가 끊겨도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쳐도 본인들이 그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국제적으로는 어쨌든 가사노동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성들의 일이 노동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노동자로 함께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까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루과이 빼고는 어디에도 이렇게 그 비준한 정부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12개의 정부가 그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어쨌든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여기 2012년을 가사노동자 보호의 원년으로 했는데 저는 보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운동을 하다 보면 보호라는 말이나 뭐 피해라는 말이나 이런 걸 써야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사노동자의 권리라든지 그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입장에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성노동을 말씀하셨는데 성노동도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가 되죠. 지금 성노동도 노동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노동이라는 건 사실 매매춘을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에 바로 이러한 이제 시위들이 계속 있게 되고 지금도 인도에서 이 성노동자들의 축제 비슷한 모임 에이즈 문제나 이런 것들로 지금 제 주변의 분들이 인도에 가 계신데 그 성노동도 노동이다. 그런데 사실 보시다시피 노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거나 그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게 뭘까? 이건 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낙인이란 것이 이게 노동이다 아니다를 논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논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그 낙인 또는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계속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성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노동이라고 하는 이 매춘노동, 저는 성노동을 좀 큰 범주로 이제 쓰고 있는데 모성노동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그 성노동이라고 하는 그 성노동자들의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이 붙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진행이 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 얘기한 가사노동도 노동이고 성노동, 매춘노동도 노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노동이라는 건 뭔가를 이제 생산하는 거다. 아까 생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산자인데 왜 이렇게 거리에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임신 출산을 저는 노동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임신 출산, 임신까지도 노동이야? 라는 질문이 이제 가능하긴 할 텐데, 그 임신 출산 노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생산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생산이라고 한다면 여성들도 그 생산의 중심에 있는데 굉장히 다른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제가 보기엔 거의 전문직이라고 모든 것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뭐 등등을 한 장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인데 사실 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비공식 노동들이 청소 노동이 지금 이제 여성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과 밖을 또 나누고 있는 거리의 청소와 예를 들면 건물 안의 청소가 남녀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쾌적함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여성들이 생산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만 생산이라고 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의식 자체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있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상품 생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산의 개념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자본주의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는 그런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물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비스 노동의 상품들까지를 이제 포함해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식 노동이라는 것도 저도 지식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식 노동 지금 학습지 교사분들도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그 여성들이 그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생산의 중심에 있고 생산자다. 근데 이 생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인간 생산에 있어서도 자본가 그룹들은 인간 생산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생명공학이라든지 과학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자들은 하수인이 되고 예를 들면 착취당하는 그 고리에 있게 되는데 그 고리 속에서 누가 생산자인가? 그러니까 그 돈을 떼고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제3세계 여성들이 남반구의 여성들이 그 자궁을 빌려주고 그리고 인간을 생산하게 될 때 생산자 지금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 착취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생산자다라고 하면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점 그 주체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노동자들의 경우에 이제 여성들의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노동들이 없다면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받쳐주니까 사회에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하고 여자들이 이제 바깥에 사회 노동을 이제 하게 될 때 다른 그 어떤 여자들이 또 받쳐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뭐 어머니 할머니 등등 또는 지금은 그 제3세계에서나 남반구에서 또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사노동 도우미 또는 가사노동을 하면서 중간 계급의 여성들의 노동을 또 바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성들 사이의 계급이 형성되는 그러한 현장이 또 여성들의 생산과 관련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지금 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에게 페미니즘 나의 생각을 뒤집어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해주는 그러한 시각을 제공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노동운동 안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운동 조직 안에서 그리고 남성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겪을 때는 몰랐다. 그리고 겪고 있으면서 이게 무엇인가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의 남성 중심성이라든지 흔히 이제 많이 얘기되는 노동운동 안에서도 꽤 오랫동안 이 얘기가 이제 되어 왔고, 그 운동의 남성 중심성뿐만 아니라 투쟁 중에 일어나는 그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같은 거가 사실은 지금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보기엔 현대 아산 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희롱의 문제가, 노동 현장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그냥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거리로 나오면서 그 장기 투쟁을 통해서 그 얻어낸 것이 있다면 어쨌든 다시 원직 복직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거. 저는 이건 그 다른 쪽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찾기 힘든 어떤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운동에서, 그 운동사에서 이야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 자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까지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섬세한 어떤 부분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성희롱 성폭력이 그냥 그거는 여자 남자 간에 개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고 희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노동차별이고 폭력인 거죠. 착취라는 말까지 가기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조가 그 여성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조를 얘기한다면, 그 노조에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노동자 조합원들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싸워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여성위원회나 여성들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성들은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해결사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여성들의 일로 이제 치부했을 때 여성들의 에너지가 이제 너무 많이 소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직으로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 안에서 사실은 이걸 남성들이 오히려 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를 맡아서 다루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한테 맡길 수 있을까 과연? 믿어도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형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걸로 갖고 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노동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조직들이 또는 노조가 그래도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이 바로 노동차별이다라는 생각까지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차별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운동 자체를 막는 역할, 장애 역할을 해왔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재능교육에서 저는 그냥 읽은 거지만 그 용역들이 그 성희롱의 발언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몇 개의 이제 예만 이제 보게 된 것인데, 그럴 때 사실은 노동운동 자체를 그 성희롱이라는 것이 막고 있는, 장애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성희롱 성폭력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노동운동의 방향에 이제 개입을 좀 해왔고 또 해가고 있고, 같이 이제 페미니즘이란 것이 지금의 노동운동, 그러니까 여성노동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넘어서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노동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여성들의 이제 생산이란 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여성들의 피해를 밝히면서 동시에 이제 적극적인 주체고 노동자고 노동운동 운동가로 이제 놓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뭐가 노동인가?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인간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 여자의 시간을 얘기했을 때 노동자의 시간이란 것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던가, 그리고 어떤 노동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사회노동, 임금, 월급 뭐 이런 것들을 받는 노동이 노동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성들이 하는 많은 노동들이 노동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직. 그렇다면 그럼 노동운동이라는 건 뭔가, 노동운동이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노동이라든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같이 노동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했던 것은 뭐 사실은 이제 어떻게 역사가 길기 때문에 18세기부터 서구에서는 그렇고, 그 한국에서도 이제 조선시대나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가부장제를 점령하라라는, 이게 이제 그 아큐파이 운동이라는 거, 우리 사회에서도 여의도를 점령하라 뭐 이제 이런, 또는 그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것이 그 한국 사회에서도 같이 이제 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면, 이 지금 가부장제를 점령하라라는 것이 그 월가 99%를 얘기하는 그 불안정층, 프리캐리아트라는 그러한 새로운 계급이라고까지 얘기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월가에서 이런 가부장제를 점령하라라는 구호가 나왔다는 것,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리고 위민 아큐파이라는, 여성들이 또 아큐파이, 그리고 그 99%라고 하면서 월가를 점령하라고 하는 이 운동들이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운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재능 교육이 이 Occupy the Streets를 하고 있다고 이 영어로 써서 그런데,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능교육 그 지부가 지금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점령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점령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거리만 점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능교육본부 그리고 원직복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로 이제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럼 월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될 때 그 월가의 99%를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아까 앞에서 봤던 가부장제를 점령하는 것,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여자들의 일이다, 또는 페미니스트는 여자들이어야 된다 라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이 아닌 로마나 이런 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월가의 그 영향과 함께 일어나는 그 가부장제를 점령하라라는 시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시간이 이제 주어졌던 것 같은데, 재능교육을 점령하라. 아큐파이 이제 재능교육. 월가를 점령하라라든지 여의도를 점령하라. 거리를 점령하라. 재능교육을 점령하라라고 했을 때 그 점령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원직 복직의 의미만으로 이제 갖고 가기보다 더 큰 그 뜻을 품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해보는데, 일단은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동사건이라든지 단체 협약, 원상 회복이라든지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재능투쟁 승리를 이제 기약하면서 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점령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이 시간대가 인간의 시간, 여자들의 시간, 그 시간들과 노동자들의 시간들과 함께 하면서 재능 투쟁의 시간을 만들어 내셨다고 생각하고 그 투쟁을 만들어내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어떻게 보면 함께 한 것이 기도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시간대를 더 어려운 시간대를 보내신 분들에게 존중의 표시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